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3분 46초 마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 등의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그 안에 숫자들로 맥을 짚어드리는 코너죠. 숫자로 푸는 경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께서는 집에서 가사일 좀 잘 나눠 하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한다고 하는데 네. 와이프는 아마 이 방송 들으면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얼만큼 하세요? 일단 청소는 네. 제가 좀 하는 편이고요. 네. 설거지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에 항상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설거지는 좀 안 하고 청소는 그래도 제가 좀 매일 하시나요? 매일은 아닙니다. 네. 육아는요? 어느 정도? 육아는 정말 전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로 애랑 같이 네. 놀러도 다니고, 네. 그다음에 같이 운동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육아는 그래도 제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내분께 여쭤봐야 뭐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네. 네. 근데 사실 요즘 네네. 워낙 이제 맞벌이 가정도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의 어떤 육아 참여나 이런 가사 노동의 참여도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어요. 예전에 비하면.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숫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네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언급할 숫자가 1380입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1380만 원인데요. 사실 이게 그 여성 한 명이 수행하는 그 가사 노동의 가치를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한 달에요? 아니면 1년에요? 1년입니다. 1년에 네네. 연봉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그럼 내가 사실 그 가사 노동이라는 건 사실 무급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근데 네. 무급으로서의 가사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 약간 이게 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준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런 그 가계 생산 위생 개정이라는 거를 5년마다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2018년도에 처음 나왔는데요. 네. 이거에 2019년도에서 이제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전에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가계 생산 위생 개정이라고 해서 여성의 이제 무급 노동 가치도 나오고요. 그 안에 보면은요. 아무튼 무급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의미를 좀 본다 그러면은 가사 노동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공식화한 어떤 통계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네. 사실 이거는 유엔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 GDP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런 가사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했다는 부분에서 좀 의미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가사 노동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준비라든지 청소라든지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GDP라는 게 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가게라든지 기업, 정부가 한 해 그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에서 참여해서 만든 그 가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네. 총합인데, 근데 이제는 이런 무급 가사 노동이 전혀 이 GDP에는 사실 고려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급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이런 통계를 통해서 조금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GDP의 함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어느 정도 보면. 왜냐하면 GDP 안에서는 보통 이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단순해요. 되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삼성전자 다닌다. 그러면 고급 인재로서의 뭐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네. 그 삼성전자의 근로자이신 분들은 밥 안 먹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뭐 집안에서 청소 안 해주나요? 그래서 집안에서 뭐 여러 가지의 돌봄도 분명히 집안에 계시는 분들이 해주실 거예요. 그런 네. 게 뒷받침돼야지만 사실 밖에 나가서 근로를 했을 때, 노동을 했을 때에 이런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노동의 가치도 사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사회적으로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네요. 오죽했으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제 폴 사이먼슨이라는 분이,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남성이 만약 자신의 하녀와 결혼했다면 GDP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녀를 있으면 네. 아무래도 그 근로소득이라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생산에 잡히게 되죠. 그럼 GDP는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게 하녀와 결혼하게 되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무급의 이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네. 당연히 GDP가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로 이제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그 여성분들 특히 이제는 가사 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네. 책임지고 있는 여성분들의 그 하나의 그 가사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통계를 낸 금액이 바로 이 1,380만 원이다라는 거. 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 무급 가사노동 가치의 전체 규모도 이번에 낸 통계에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21년이잖아요. 이게 19년도 이 기준으로 잡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5년마다 이제 통계를 잡는데 그래서 요번에 나온 게 2019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한 490조 9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보다 35% 이제 늘어난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GDP 그러니까 이제 명목 GDP 대비해서 한 25.5%를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1인당 가사노동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요 949만 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가사노동 가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2.5%가 됩니다. 네. 금액으로 보면은 356조 원 정도가 되고 남성 비중 27%인데 여기에서 이제 성별 인구로서 따져 보면은요 여성이 이제는 거기서 356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성 네. 인구대로 나누게 되면은 1인당 1,38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성분들은 1,380만 원, 남성분들은 521만 원, 평균적으로 949만 원이 나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한 명이 이런 그 가사 노동의 가치가 남성의 한 2.6배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제는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도 나왔을 때도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보다 가사 노동에 있어서 2.6배 가량 더 많이 분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사 노동이 남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여전히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남자분들의 어떤 가사 노동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성별로 좀 봤더니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남성분들이 이런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보시면은 2019년도 또 성별로 보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성이 72.5%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마다 좀 줄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남성분들은 27.5%를 담당하고 있는데 2004년 22.8%보다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한마디로 무급 가사 노동에 참여도 많이 하고 가치를 여기서 또 남성분들이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가정에서 네. 아이들도 돌보고 가사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거 같은데 네.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1인 가구 증가. 네네. 그 부분도 생각해야겠네요. 네네. 예. 1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자연적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네네. 자연적으로 내가 먹고 살려면 집안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한 추세와 맞물려서 이 가사노동 비중이 이제는 남성분들이 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사 노동 시간도 궁금한데요. 네네. 여성분들은 가사 노동을 보통 그러면 통계적으로 네.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나와 있나요? 절대 아마 인정을 안 하실 거예요. 얘기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정이 가능한 수준인지. 그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여성 1인당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205분으로 나왔습니다. 예. 한마디로 하루에 한 3시간 반가량을 가사 노동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일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사실 하루에 3시간도 안 쓰긴 하는데요. 네네. 제가 예전에 뭐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생각해 보면 네네. 3시간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 내내 가사노동을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사노동 가치다 보니까 네.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통계에서는 한 205분 정도, 그래서 하루 3시간 반가량 정도 쓰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이게 뭐 남성과 비교해서는 뭐 3.2배 이제 달하는 수준이고요. 그 무급의 그 남성의 그 무급 가사 노동 시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조금 늙는 추세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또 지나가 되면 네. 남성분들도 점점 더 이런 시간은 좀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예. 아직까지는 역시 여성분들이 절대 다수를 가사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뭐 남녀로 나눠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요즘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네, 뭐 가사 관련 노동 부분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이렇게 조부모님들이 하시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보고 이제 가사도 도와주는 경우, 이 장년층의 가사 노동도 사실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느끼기에도 사실 손주를 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네.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60세 이상, 뭐 50세 이상 이렇게 좀 보면은 우상향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가사 노동의 가치가 5년 전보다 증감률로 본다 그러면 68%나 증가가 됐어요. 예.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지금 현재 2019년 기준 27.5%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손주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가사 노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고, 네. 반면에 60세 이상의 자녀 세대이신 분들은 30세에서 39세 그 사이시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의 가사 노동의 가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을 본다 그러면 23% 정도 담당했는데 네. 2004년도에 비교해서 33.7%에서 준 거거든요. 반대로 그냥 한마디로 장년층의 가사의 그 노동의 가치는 늘고 있는 반면 그 자녀 세대인 지금 이제는 갓 애를 낳고 이제는 맞벌이 하거나 이런 어떤 세대들은 점점 더 가사 노동 비중이 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세대의 단면을 이 통계에서 그러게요.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비전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장년층은 계속 우상향되는 그래프. 네. 그다음에 이제는 젊은 층 같은 30세에서 39세 아니면은 뭐 20세에서 20분들도 점점 더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뭐 1인 가구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두지 않는 딩크족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구별 가사 노동 비율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본다 그러면 지금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9.7%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점점 또 우상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가구의 그 노동도 이제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4인 가구와 5인 가구는 이게 또 줄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인 가구와 5인 가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 그분들이 이제 가사 노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워낙 1인 가구와 딩크조라 얘기하는 애를 두지 않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 이런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가사 노동의 가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는 4인과 5인 가구의 이런 다가구들의 가치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그 가사 노동의 가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런 점을 봤을 때도요. 확실히 이런 그 1인 가구, 2인 가구의 증가폭과 맞물려서 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가사 노동도 뭐 분야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분야가 다양합니다. 뭐 육아도 있을 것이고, 뭐 반려동물 케어하는 부분도 당연히 가사 노동의 일부일 거고, 뭐 청소, 음식 준비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뭐 여성, 남성별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실제 행동 분류별 구성비가 있는데, 이걸 좀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반려동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사 노동에 보면 이제 반려동물 케어하는 것도 있는데 무려 5년 전보다 19년도 기준 111% 급증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의 기본적인 그 변화상들을 그러니까요.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실제 역시나 예상대로 이 무급 가사 노동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가정 관리였습니다. 이게 한 66%가 절대 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구성원 돌보는 거 이런 것도 한 22%가 되고 있는데 아까 눈에 띄는 거는 반려동물, 식물 키우는 거 이런 게 한 5년 전보다 한 111% 증가됐는데 또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구원 돌보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1% 담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증감률로 보면 5년 전보다 14% 정도 증가됐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노인이나 성인 돌보기는요. 5년 전보다 마이너스 10% 감소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핵가족화 됐잖아요. 이미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3인 가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노부모를 이제는 같이 부양을 따로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 노인이라든지 성인 돌보기 부분은 줄어드는 추세 이런 것들이 이제는 통계에서 확실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사회상을 그대로 잘 네. 담아내고 있는 통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가사 노동의 가치에 관련된 통계였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트렌드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좀 크게 보여주는 폭넓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숫자로 보는 경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 숫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0%포인트. 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오른다. 이런 내용인데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을 얘기합니다. 네,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실 핫한 이슈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그 대출이거든요. 결국에는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데 LTV 그러니까 담보 대출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동산 가격에 내가 갖고 아니면 내가 살 집에 대한 담보 비율을 얘기해요. 그래서 10% 우대해 주는 거에서 이제는 20% 포인트 정도 이제 더 우대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요번에 부동산 제도가 이제 바뀝니다.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이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생애 최초 그러니까 처음 이제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살집을 사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1억 원까지 1억 원 미만까지 이제 가능하게 돼요. 합산 소득이. 그래서 많이 완화된 부분도 있겠고 특히 주택 가격 기준도 좀 변했습니다. 과열지구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 이제는 한도였는데 이게 9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됐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이제 5억 원 이하였다가 이제는 3억 원 그러니까 3억 원씩 점핑이 됐거든요. 8억 원 이하로 이제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20% 포인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 대출에 대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된 정책을 보여줬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폭넓게 완화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혹시 지금의 이제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살 집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집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집을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 기준들에서 보면 사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부동산 관련 이슈들을 많이 다룹니다만. 이 단어가 꼭 나오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세 개가 뭐가 다른지 이게 항상 나오죠, 진짜. 네,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규제는요, 딱 세 가지예요, 그냥. 지역에 따라서 대출금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세금도 달라지는데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굉장히 좀 폭넓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총 111곳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부동산이 좀 올랐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 올랐다. 아니면은 뭐 청약 경쟁률이 5대 이상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LTV, DTI 뭐 제한 다 받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규제, 보유세 부담 커지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면 내 지역이 내가 사는 지역이 조정 대상이냐, 뭐 투기과열지구냐, 투기적이냐 보는 거는요. 그냥 정말로 너무 이렇게 뻔하거든요. 그냥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지역구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게 뭐 LH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실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 옆에 조정지역 대상 지역 쳐보면 이게 사실 나오거든요. 이게 검색할 수 있게끔 나와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서울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뭐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네. 조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합니다. 당연히 서울의 전 지역은 투기과열 지구고요. 네. 경기는 뭐 대표적인 뭐 과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투기 지역은 좀 다릅니다. 투기 지역은 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한 15개 구 정도가 이제 묶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의 지역은 투기 지역은 아닌데 근데 어차피 투기 과열 지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서울은 전 부분이 그래서 거의 뭐 규제는 똑같이 받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숫자로 보는 경제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